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대표단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지수 기자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어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볼턴이 방문하는 동안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도 관련된 건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안한 고위급 회담은 아직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부상은 정상회담 합의문뿐 아니라 경호와 통신 등도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무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시설은 영변에 대부분 모여 있어 영변을 정리하면 북한 핵능력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 달 11일 파리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를 거론한 건 중국도 겨냥한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What the activity of other countries like China, Iran, North Korea and others who are not covered by the treaty. 러시아와의 양자 조약으론 안 되며 중국도 끌어들이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선언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문서교환 후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대한 재정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 방향, 선언적 합의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옛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도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두고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그 효력을 다투겠다고 나서자 청와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후속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군사합의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도 비준 동의하자던 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합의엔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위헌이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헌법 60조의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뜻한다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북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위헌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약이 아니라면 비준은 왜 했냐고 재반박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어제 법원에선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댓글 조작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인사청탁이 뜻대로 안 되자 토사구팽당했다. 지방선거 돕지 말자는 메시지를 주범격인 드루킹에게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첫 공판에 나선 특검팀은 범행 동기부터 집중 공략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내부 자료와 문건 등 정치권에 접근한 배경을 입증할 증거물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직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텍스트 형식의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과 만나 인사청탁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번 송인배 비서관에게 알아보겠다고 한 건 뭐냐고 하니까 무척 당황하더라는 내용을 전했고, 이에 도 변호사는 저희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워해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도 변호사는 답신을 통해 지방선거 작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김경수에 통보하자며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댓글 조작 자체가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어했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직접 재판에 출석할 김 지사와 특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었습니다. 여권은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재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중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6개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전직 대법관들을 지목한 겁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현직 부장판사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종헌 밤샘 수사를 비판하자 조 수석은 조직 옹위형 비판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조 수석이 가담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 관련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맡아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도 동조하고 있어 특별재판부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헬기가 소음 민원을 걱정해야 한다. 무전이 되지 않아서 SNS로 통화를 하는 실정이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우리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출연한 TBCF입니다. 현장 구조대원분들 그 환자 출혈 부위를 최대한 압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교수가 밝힌 현실은 달랐습니다. 헬기에서 무전이 안 돼 SNS로 교신을 할 정도라는 게 이 교수의 말입니다. 현장에서 저희는 지금도 무전이 안 돼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영국의 경우 럭비 경기를 하다가도 경기를 끊고 응급 헬기가 환자를 구조하는데 우리는 소음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도 했습니다.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면 기관장이나 장관 등이 금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간선에서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인력 증원 없이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현장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말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주 아들 셋을 둔 40대 경찰관이 추돌 사고를 수습하다가 2차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찰관 2명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주위 교통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출동한 순찰차 안에 경찰관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경남 김해시에서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34살 이상무 경사가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저녁 되면은 어두워서 이 길을 사실 안 보여요. 앞에 물체가 지나가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주위 교통 통제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동한 경찰관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팀장급인 52살 한모 경위는 현장에 도착해서 2차 사고가 날 때까지 7분 동안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출동 인원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사소한 사고로 판단해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람이 안전한 곳에서 정차가 되어 있고 운전자도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경찰관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같이 내려가지고 했으면 또 조금이라도 튄다니 아마도 경험이 많으니까. 경찰은 한경위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얼마 전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제한 걸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탈북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참석 단체가 일부에 불과했고 일부 참석 예정자는 아예 불참을 하기도 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만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15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탈북민들은 탄압받거나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탈북 기자 취재 배제는 탄압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조 장관은 착잡한 심정이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탈북자를 많이 신경 쓴다고 했지만 탈북단체 대표들은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니 자주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탈북자 북송은 절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탈북민들 정착 문제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조 장관이 탈북민들의 불안을 달래려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참석단체는 통일부에 등록된 탈북민 단체 60여 곳 중 3곳에 불과했습니다. 왜 당사자는 부르지도 않고 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북한 인권 단체 대표들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냐? 무슨 대화를 하려는 거냐? 코드 맞추기냐? 한 곳은 참석을 예정했다가 다른 탈북단체의 반발로 막판에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제기된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오는 29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사 측은 성남경찰서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지난 4월 당시 민주당 전해철 경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은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했고 이정열 변호사가 김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김혜경 씨를 오늘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계정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충분히 자질이 검증됐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에서의 거짓 진술과 이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탄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후보자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 요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해외 생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만 생각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탈세 등 의혹에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4층짜리 건물 수리하는데 1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물어봐도 통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된 대북 사업 비용도 일단 쓰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체류 지원비 28억 6천만 원, 우리 측 예술단의 북한 공연비 15억 9천만 원, 14선언 공동행사 비용 2억 8천만 원.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남북협력 기금을 쓴 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행사 관련 사전 준비 비용을 포함하여 2억 8천만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금액은 사후 정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와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인사 12명과 조 장관이 추천한 민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교추협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몫을 만드는 남북 교류협력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금 사용 전 국회에 직접 사전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부처 기금보다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지금 남북연락사무소가 들어있는 건물은 지난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이 된 건물이죠. 처음 지을 당시에 80억 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리비로만 비슷한 금액인 80억 원 가까이가 또 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합당한 지출인지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공동시설인데 우리가 비용을 다 댄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7년 남북연락사무소 전신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축비로 1년 동안 약 80억 원을 썼다고 공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80억 원이 조금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사무소를 개보수하는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79억 5,200만 원을 썼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평당 수리비용은 583만 원으로 아파트 표준 건축비 600만 원과 비슷합니다. 도대체 뭘 고쳤기에 새로 짓는 만큼 돈이 들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비용이 한 80억 들었다. 이 부분은 근거가 희박하므로 저희가 비용 추계서를 통일부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번. 통일부는 건물과 숙소를 전면 개보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성까지 출퇴근하는 교통비와 위험수당까지 지급해 인건비 부담이 일반 공사보다 현저히 높다고 비용 증가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정부에서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했던 국회 관계자는 북한에서 공사를 하면 장비를 다시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여가 아닌 구입으로 비용을 계산하고 공사 잔해도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현입니다. 예,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을 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수리 비용으로 정부가 1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당초 사업비로 신청한 금액은 8,600만 원이었는데 그 100배가 넘는 금액을 썼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이미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사업 비용으로 발표했던 초기 금액은 8,6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서면 심의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열었고 초기 사업비만 심의 의결한 뒤 나머지는 최종 산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 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결정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공사가 마무리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전체 공사 금액은 총 97억 8천만 원이라고 통일부가 발표했습니다. 청사와 숙소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접 시설 개보수에 79억 5,200만 원, 정수장과 배수장 등 지원시설 보수에 16억 6천만 원, 공사 감리 비용으로 1억 6,800만 원을 썼습니다. 초기 비용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 든 셈입니다. 대북 사업의 불확실한 비용 추계가 진행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에선 1조 8천억 원짜리 복권을 추천합니다. 다른 미국 복권도 당첨금이 7천억 원을 넘어서 미국은 그야말로 복권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 예상금은 1조 8천억 원. 미국 복권 사상 최고입니다. So I could be on an island instead of going into work every day on the train. 재벌로 치면 롯데그룹 회장 정도의 재산. 단숨에 세계 1,400번째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주말에 추첨하는 파워볼 복권 당첨 예상금도 1,110억 원에 달합니다. Fill my bathtub with cash. 복권 열풍에 휩싸인 미국은 당첨자 수칙이 인기입니다. Alright, how do you secure the ticket? It needs to be signed. These tickets are called the bearer instrument, which means whoever brings it to the lottery commission is the winner.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집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자만 허가된 복권 판매상에서 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매 대행 등으로 살 경우 미국 출입국 기록이 없다면 실제 당첨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복권 당첨 확률은 3억 200만 분의 1. 행운의 당첨자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밤 11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판가름 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1톤이 넘는 포대가 떨어졌습니다. 21인승 고속버스가 이를 피하려다 5m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 유리창이 모두 깨졌고 차체 곳곳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205m 지점에서 21인승 고속버스가 5m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운전기사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구조당국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는 앞서 가던 25톤 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바로 앞 1톤 트럭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버스가 그 낙하물을 피하다가 그 1톤 화물을 추격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고가 난 게. 낙하물은 플라스틱 원료로 무게가 1.3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43건. 화물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때 물리는 범칙금이 5만 원에 불과해 이를 높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 운전사와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김부선 씨 변호를 맡았죠. 이 강용석 변호사. 이 사문서 위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갇혔다는 거죠. 자, 일단 법원에 오늘 출석할 때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네. 오늘 뭐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 나중에 할게요. 네,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이 법정 구속이 돼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자, 수도영 변호사님 이 사건 잘 아시죠? 네.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아마 이게 본인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게 혐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도도만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이게 강 변호사를 갖다가 불륜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치하서 법원에 소송을 취한다는 그 서류를 이게 위조해서 제출했다. 이 혐의로 이게 이제 그 기소가 된 거거든요. 예, 이 장면이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구치소로 지금 이감이 되는 이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는요, 일단 이게 도도맘의 정은 바로 이게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도도맘이 공모를 했다. 이게 불리한 강 변호사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이게 아주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강 변호사가 전액에 반성을 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1년에게 법정 구속을 했던 사안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김부선 씨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그 변호사 측의 사정으로 변호를 못 맡게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 법적으로는 변호 맡을 수가 있어요. 재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사실상은 법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그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을 이게 돌려받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 또 이게 다른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변호를 이어가는 이게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단기 일자리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요. 5만 9천 개면 양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도 경제 위기 때마다 이런 공공근로 사업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공공 일자리 정책은 등장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것은요, 이 IMF 외환위기 때 직후인데요.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 풀뽑기, 쓰레기 줍기, 뭐 제방, 하천 청소 뭐 이런 일자리들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1998년부터 2년 동안 약 200만 명에게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청년 인턴제로 6만 5천 명, 그리고 2009년에는 희망 근로사업에 25만 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었고요. 박근혜 정부인 2013년에도 세계 경제 불황 속에 청년 취업난 해소 정책으로 청년 해외 인턴제 등을 추진해서 공공 일자리에 6만 2천 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주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쓰는 방식이었죠. 현재 정부는 경제 위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정부가 스스로 경제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연말 고용 지표에는 이제 숫자로 잡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 동향 통계에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했다면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한꺼번에 단기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들어내면 통계상 취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고용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장담했었는데 어쩌면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를 15%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세금의 역진성 문제 때문인데요. 이 역진성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유층은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거나 이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휘발유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이 하위 20%가 누린 혜택보다 약 6.3배에 달했다, 이런 조사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대책 중에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있는 대책들입니까? 사실 혁신 성장의 알맹이는 좀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경제 확대 같은 이 당장 제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역시 이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규제 개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 성장은 규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를 없앤다는 얘기가 없이 혁신 성장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죠. 예, 그러니까 공적 자금 투입보다는 민간 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업 규제 혁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군요.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남과 굶주림을 피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이면 미국 국경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는데 미국은 즉시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직면해 있는 이민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길 위에 넘실거리는 파도 같은 사람들. 제대로 챙겨 입히지도 못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길 끝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진짜 집을 찾아 집을 떠난 이민자들, 캐러밴입니다. 처음 길을 나설 때 100명 남짓이었던 이들은 열흘 만에 7,000명이 됐습니다. 고향 온두라스를 떠나 쉼없이 걸었지만 이제 멕시코, 미국 텍사스 국경에 다다르려면 1,800km를 더 걸어야 합니다. 501시간 여정, 하루에 부지런히 12시간을 걸어도 42일이 걸립니다. 끼리는 구호단체가 주면 때우고 운이 좋으면 차를 잠시 얻어 탑니다. 함께 걷던 누구는 지쳐 돌아갔고 또 누구는 숨을 거뒀습니다. No podemos hacerlo. Por eso vamos con una selección para Honduras de vuelta. 그런데도 걷는 이유. Damos un futuro más mejor para nuestros hijos porque sabemos que en Honduras. Un buen futuro para mi hija, tal vez cuando ella esté grande ponerla a estudiar. 온두라스는 실업률이 30% 가까이 치솟고 갱단이 나라를 흔듭니다. 누군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살해될 수 있는 곳입니다. 고향에서 죽는 것보다 미국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한 셈입니다. It's that individuals fleeing persecution and violence need to be given access to territory and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다음 달 초면 미국 국경에 도착할 이민자들을 두고 미국 여론도 분열됐습니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나서 자선을 원하는 게 아닌 스스로 일어날 기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민자를 옹호한 반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연일 각을 세우며 보수 지지층을 자극합니다. Fairly big percentage of those people are criminals. 먼 나라의 일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멘 난민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규칙을 수정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거는 정말 인간이 살아가야 사느냐 마느냐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난민은 6,850만 명. 2차 세계대전 당시 난민보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있습니다. 함께 살지, 다로 살지, 우리나라도 미국도 정치 경제적 셈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온두라스 청년을 차에 태워준 멕시코 운전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Hermano, hay que ayudar al prójimo. Hay que ayudarle hoy por ellos, mañana por nosotros.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의 고속도로 두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두 사고 모두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발생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고속버스 창문을 밟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사고 버스는 앞서가던 화물 차량이 떨어뜨린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하게 돌렸다가 이렇게 가드레일을 들이맞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쌀 집에 큰 거 있잖아요. 쌀 집에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거 튀어내려다가.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홍성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에게 화물 낙하물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거 떨어지면 작은 차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해라래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괜히 나도 모르게 죽어요. 앞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미처 피할 틈이 없습니다. 급하게 피하려고 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 제동했을 때 낙하물하고 충돌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큰 사고의 위험성이.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낙하물은 해마다 25만여 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터키에서 피살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거지의 시신 일부가 사우디 영사관저 정원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터키 측은 사우디 정부의 치밀한 계획 살인임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 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악의 은폐 사건이라며 사우디 관리 21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자말 카슈거지 시신 일부가 영사관에서 500m 떨어진 영사관저 정원에서 발견됐다면서 시신이 훼손됐고 얼굴도 심하게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몸싸움 도중 끔찍한 실수로 숨진 카슈거지 시신을 카페트로 감싸 현지 관계자에게 건넸다는 사우디 정부 측 주장과 다른 정황입니다. Öldürüldüğü resmen kabul edilen bir kişinin cesedi niçin hala ortada yok?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카슈거지의 죽음이 사우디 정부의 치밀한 계획살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Cinayetin anlık bir hadiseden kaynaklanmadığı, planlı bir operasyonun ürünü olduğu yönünde elimizde güçlü emareler bulunuyo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에 연루된 사우디 관리 21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미국의 첫 제재입니다. But I would say it was a total fiasco. From day one, from the thought. 사건 배후로 지목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카슈거지의 아들을 궁으로 초청해 위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